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어려운 출발을 극복한 후 자주적인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군사 분야에서 강력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은 완성하는 데 단 6개월이 걸릴 정도로 기술적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장비와 강력한 예비군으로 한국의 군사력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국방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강력한 상대임을 확인시켜줍니다.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6개월이면 만들어냅니다. 한국인들은 힘든 출발을 했지만 자력갱생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작은 단계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한국의 이러한 정신을 결코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초 민진당의 독립주의자 라이칭더가 총통에 당선돼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경제, 사이버 압박을 강화하고 있죠.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준비를 마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은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데요. 국가 예산을 탈탈 털어 군 보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 군대가 든든하다며 자랑스러워하는 일부 중국인들은 대만을 혼쭐 내주는 김에 한국의 버르장머리도 고쳐놓자는 괴상한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중국의 내로라는 군사 전문가들은 아무리 중국이라도 그건 불가능하다. 오만해도 너무 오만한 생각이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다라며 날뛰는 중국인들을 만류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정보지 원부대 신설로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기한 내에 실현하는 데 유리해졌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란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국방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국방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나 증가한 1조 6,700억 위안, 즉 319조 3,700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은 3년 연속 국방 예산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국방 예산 상당액을 다른 부처 예산에 숨겨놓고 있고 연구개발 지출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발표 규모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대만 통일 때문입니다. 존 아퀴리노 사령관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4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이 군에 2027년 대만 침공을 실행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중국의 야욕은 대만 통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전역을 점령한 뒤 태평양에 진출하는 그림까지 그리고 있죠. 어차피 최종적인 목표가 세계 재패라면 대만을 칠 때 한국도 같이 처리해버리자는 일부 중국인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중국군에서 사령관 등 한 자리씩 했었던 이들도 만에 하나 중국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오히려 박살나는 건 중국일지도 모른다고 첨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중국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한국 군대의 전투력이 막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의 강력함을 설명하기 위해 20세기에 발발했던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사람과 총이 전쟁 준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쟁 장비가 등장했죠. 육상에는 전차가 등장했고 해상에서는 함정과 잠수함이 함대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2차 대전 말기에도 1차 대전 수준의 무기체계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총과 칼이 전부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전차 242대, 자주포 176문, 공군 전투기 211기 등 최신 무기를 동원해 싸웠었지만 한국군에게는 전투기는 물론 자주포와 전차도 없었죠. 그랬던 한국군이 8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뤄낸 결과를 보면 두려울 정도입니다. 한국은 국방력 강화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그 덕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한반도 지형에 맞춰 한국군은 자주포를 비롯한 포병 역량을 중점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포병 전력만큼은 군사력 1위인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은 60만밖에 안 되는 상비군 전력이지만 그 뒤에는 무려 300만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예비군 전력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국이 한반도에 기습 침투가 가능하다고 해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300만의 숙달된 전투병기들이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우수한 방산 무기들의 저력을 소개하며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K구는 확실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터키, 인도, 이집트,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등 국가에서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죠. 영국에서는 다음 세대 자주포 재원을 미리 공개하기도 했으며 언론들은 한국의 제조 능력을 극찬하기 바빴는데요. 많은 이들이 K구 자주포가 PGH-2000 이후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포의 세계적인 기준점이며 한국의 방산업체 또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다들 잘 아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틀렸다, 거짓이다라고 소리치고 사실을 거부하려고 해도 K구는 정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한국은 매우 강한 군사력을 가졌으며 아시아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국토 면적이 불과 10.3만 제곱미터인데요. A는 중국의 장수성과 비슷한 크기죠. 인구 약 5,200만. 바로 서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북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일본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바로 위엔 북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국을 놀렸는데요. 그런데 2021년 한국은 갑자기 세계 무기 시장 랭킹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31위에서 8위로 미친 듯이 성장하며 단숨에 세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우선 한국의 자주국방의 발전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해군, 육군, 공군의 관점에서 유럽 전통 강호들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만약 한국이 유럽과 붙게 되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육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현역 육군은 대략 46만 명이며 예비군은 297만에 이릅니다. 지금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순식간에 360만의 병력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국방비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준수한 장비를 자랑하는데요. 탱크 2,600대 이상, 그중 1,700대는 비교적 첨단 무기인 K1, K2입니다. 장갑 수송 차량은 약 3,700대, 그리고 자주포 5,800문, 메인은 자체 개발한 K구입니다. 박격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도 있죠. 전투기는 약 600기로, 이 중 200기는 신형 F-16이며 미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이를 유럽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유럽 국가의 기준은 한국과 인구와 경제력이 비슷한 영국, 프랑스, 독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현역군인 11만, 탱크 222대, 모두 자국 생산의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르클레르이고 장갑 수송차는 약 5,200대, 각종 대포 250문, 전투기 210대입니다. 영국 육군은 약 8만 명에 국토방위대 약 3만 명, 현역병이 총 11만 명입니다. 탱크 380대 역시 자국 생산한 챌린저입니다. 4,800대의 장갑 수송차와 약 260문의 대포, 121대의 전투기가 있죠. 이탈리아 현역군은 약 9만 2천 명, 구축전차를 포함한 탱크 약 500대, 장갑 수송차 2천여 대, 대포 183문, 전투기 233대, 마지막으로 독일 현역군 6만 2천 명, 탱크 266대로 자국 생산의 레오파르트 2, 장갑 수송차 1760대, 각종 대포 230문, 전투가 158대.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육군 인구나 무기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안 된다는 걸, 유일하게 한국에 견줄 수 있는 점은 역시 탱크의 성능이다. 아직까진 한국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역시나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니 말이다. 한국군의 작전 이념은 유럽보다 잔혹하기 그지없는데요. 한국의 완승이죠. 종합적으로 군사력을 비교해봤을 때도 한국은 유럽 국가에 전혀 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군사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즉 약진하는 무기 수출 능력은 21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무기 수출을 시도했지만 처음엔 탄약과 무기 부품에 그쳤었습니다. 성장 또한 더뎠었죠. 2016년까지 방산시장 점유율은 1%였으나 한국의 군사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무기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포, 탱크 심지어는 함선과 항공기까지 한국 수출의 주력 상품으로 탈바꿈했죠.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에서 2.8%로 단숨에 성장하며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K구 자주포는 왕관의 진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함선 제조 이후 또 다른 역사를 쓴 것이죠. 일단 한국은 NATO에 수출했고
서방 국가의 무기 수출에 영향을 주었죠. 제약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도움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군사력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버금가는 강호이자 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의주시해야 하며 그들의 무력은 서방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겼습니다. 중국의 전투기는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지만 수출에선 한국을 전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자주포는 중국의 강적입니다. 몇 차례의 수주쟁탈전에서 우리의 자주포는 결국 안타깝게도 전부 한국의 K9 자주포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성공적으로 수출한다는 건 한국 국민들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와 관계없이 말이죠. 그리고 한국 무기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FC-31은 아무리 싸게 내놔도 장사가 안 될 겁니다. FC-31은 제원상 KF-21보다 싸게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선택은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자연스럽게도 더 저렴한 것을 고르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의 FC-31은 세계 시장에서 KF-21과의 수주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중국 방산 무기의 허점까지 들추며 한국 방산 무기의 위대함을 소개한 이 중국인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이 점을 간과하고 한국을 친다면 중국군은 한반도 땅에 발을 내디든지 몇 시간 만에 무시무시한 한국 방산 무기들이 하늘을 떠다니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며 중국군은 며칠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한국군에 제압당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최근 미국의 행동에 경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자신들이 승기를 잡은 상선 분야에서 미국 측의 견제 조짐이 보이고 군함 경쟁에서도 대반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기려 한다고 우려했고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협력해도 중국의 화력이 막강해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전쟁 상황이 되면 미군이 복무하는 한국과 일본 조선소가 중국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유휴 조선소 인수전에서 한국과 일본을 경쟁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10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산업 분야 협력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본 민간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 제한하지 않고 공동 개발 및 생산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전투함이 일본 조선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데 일본이 한국 방산에 자극받아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나오션은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오스탈은 1988년 설립돼 호주에 본사를 둔 조선업체로 호주 지역을 비롯해 미국 엘라베마 현지에 조선소를 두고 있으며 미국 해군의 연안 전투함 SCS 등을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 측의 1차 제안에서는 오스탈이 거부를 했는데 호주와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 측은 딜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과 호주 정부 간 돈독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승인 및 수주가 유력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그룹은 그동안 호주와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호주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하나 장갑차 센터를 구축할 정도로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해선 승인 거부 사유가 없다며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규제당국 승인 이슈로 몸값 높이기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하나는 오스탈 인수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특수선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는 물론 미국 등지의 군함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는 열악한 시설 문제로 군함 제작 및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과 일본 조선소의 MRO 사업과 이들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MR 유지 보수 사업에 연간 139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어 현대중공업도 4월 중 미국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2월 델토로 미국 해군 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방문해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유했는데 미국 법에는 타국에서 일반적인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리는 허용되지만 미국 기반 선박이 미국이나 괌 이외의 조선소에서 전면적인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내용인데 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을 바꾸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 조선산업은
154개의 활성 조선소를 포함해 4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유치해 조선소를 부활시키겠다는 델토로 장관의 제안은 입법 조치가 필요 없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언론 또한 이를 언급하며 반전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군함 건조 비용이 3배 이상 비싼데 이로 인해 군사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듯 생산하는 물량전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막강한 조선업을 바탕으로 적시에 군함을 건조해 투입함으로써 독일이나 일본 등을 압도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모함만 해도 한때 100여 척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상선 분야에서도 1975년까지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19위로 전체 생산량 대비 1%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상선 44,000척 가운데 미국 선적은 200척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1,000척 이상을 찍어내는 중국과 달리 미국 조선소는 연간 10척 안팎을 건조합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시장 경쟁을 중시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을 끊었던 것이 몰락의 계기였습니다. 냉전이 절정에 달하던 당시에 조선업체들이 군함 건조로 보조금 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피해 규모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오래지 않아 결과는 손실된 함정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의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 해군은 구축함과 순양함 17척을 증강했는데 미국은 같은 수의 함정을 건조하는데 6년이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있어도 무기 군수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0년 미국 조선 업체들은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자 입찰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통상 보안 문제 등으로 미국 조선소에 몰아졌던 군함 수주전에서 이탈리아 국영 조선소 핀칸티에리에 밀린 것입니다. 이들은 최대 10척 건조에 총 55억 달러 규모 계약을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등 미국 업체 3곳을 제치고 계약을 따냈는데 미 해군이 자국 조선소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가격과 품질 모든 면에서 해외 경쟁사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는 미 조선소에서 설계한 최신형 연안 전투함이 잦은 엔진 고장과 선박 균열로 10년 만에 조기 퇴역해 논란이 됐습니다. 14조 원이 투입된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에서도 무기를 운송하는 엘리베이터 11개가 고장나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은 해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줄어 있는데 잦은 부품 고장으로 수리 시간이 길어진 탓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지연 시간이 4배 이상 증가했고 정상적인 공급망에서 부품을 찾을 수 없어 다른 군함에서 부품을 끌어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해군의 주력함들이 부품을 돌려막고 정비가 지연되는 등 심각한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척당 평균 5일이던 정비기간은 19일로 늘었으며 2019년도의 경우 평균 40일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부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가동되는 7곳의 함정 조선소는 설비 노후화와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몰락은 안보 위기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해안에 정박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해상전략물자법도 조선업 쇠락을 부추겼습니다. 조선소들이 자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하는 특수선 사업에 안주하는 바람에 경쟁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우물 안개구리로 만든 셈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군함은 선종별로 단 한 개의 조선소가 건조하고 업체마다 건조 역량이 특화돼 있습니다.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매년 15척의 대형 함정을 구매합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적자 상태로 최근 10년 동안 최소 2만 명의 숙련 노동자를 잃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을 일하지만 효율성은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델토로 장관은 노동력 문제도 언급했는데 힘든 일을 하려는 조선소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 조선소는 한국이나 일본 조선사들보다 영세한 편입니다. 미국 최대 군함 건조시설 뉴포트 뉴스 조선소도 현대중공업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미 해군은 17개 드라이 독을 개선하는데 4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선소는 미국 정부의 지원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안정적인 일감 수급을 보장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빠르게 잘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자 없이 안정적인 일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은 외국 조선소를 유치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은 현재 300척 미만인데 이를 2045년까지 350척으로 늘리려 하는 중입니다. 중국은 현재 370척의 함정이 있고 더욱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원잠을 연평균 12척 건조하는데 중국은 최대 15척까지 건조하고 있습니다. 델토르 미 해군 장관은 지난해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 조선소 한 곳의 생산 능력이 우리 모든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토로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이어 중국 조선업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5개 미국 노동단체들이 공동 청원서를 냈는데 이들은 해양과 물류, 조선 분야에서 벌어지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관행에 대해 조사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청원서에는 시진핑 정부가 2015년 중국 제조 2025 발표 때 조선업을 10대 우선 분야로 선정한 뒤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왔고 자국 철강 업체에게 조선사의 원자재를 싸게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제철소 가동률은 70%에 불과하다며 선박 건조 및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이 세워지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 기대하는 중입니다. 이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꼼수로 조선업을 키운 것이 아닌 당당하게 경쟁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요 조선사의 올 1분기 수주액은 136억 달러로 친환경 고부가 선박 수주를 싹쓸이하며 1위에 올라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국내 조선업체 4개사와 미국을 방문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 등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관계자도 연속으로 한국을 찾아왔고 군함 건조 및 MRO 분야에서 긴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업체가 수주했던 호위함 또한 3년이나 지체되자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이탈리아 업체가 건조 중인 컨스텔레이션급은 모듈식 연안 전투함 LSC의 후속으로 미 해군에서 개발 중인 다중 임무 유도 미사일 프리킷 클래스입니다. 핀칸티에리는 미국 호위함을 더 빨리 제작하기 위해 작년부터 용접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뢰는 크게 떨어져 있고 적시에 군함을 건조해 공급할 수 있는 한국 조선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빨리 한국에게 군함을 발주해 해군력을 높이길 바랍니다. 지난 1월 사우디가 KF-21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천천히 협상을 하려 했지만 사우디는 적극적인 태도로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KF-21 개발이 너무나도 빠르고 순조롭게 이뤄지자 공동 개발에 폴란드와 UAE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 개발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국가가 등장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사우디, 폴란드, UAE 등은 재정적인 부담만 할 뿐 전투기 개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국가는 엄청난 기술적인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방산 대국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오랫동안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어 오며 첨단 잠수함까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작은 국가이지만 전투기의 역사를 선도한 국가 중 하나로 기술적인 기반이 탄탄합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동맹 불가입 방침을 고수하면서 군수산업 육성에 주력했는데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스웨덴 사브가 만든 4.5세대 전투기 그리펜은 굉장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다목적성, 완성도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군이 36대를 도입했고 체코, 헝가리, 남아공, 태국 등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도 KF-21 대신 그리펜을 선택했습니다. KF-21이 만들어질 때 전문가들은 그리펜이 최대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펜을 만든 스웨덴이 6세대에서는 경쟁자가 아닌 우군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2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들 모두 스웨덴에게 들어오라고 하지만 스웨덴은 이들 그룹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 스웨덴 국방조달본부는 스웨덴 항공우주업체 사브와 차기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미래 전투항공 시스템 FCAS 진행되고 있지만 스웨덴은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의 공동개발 구애를 뿌리친 스웨덴은 한국의 KF-21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노린다는 소식은 놀랍게 들렸습니다.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대놓고 유럽 국가들이 유럽산 무기를 써야 한다며 한국 무기 도입을 비판했는데, 이번 스웨덴이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한다는 소식은 프랑스는 물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 두 개의 그룹 유럽 국가들에게는 충격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한국과 함께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그동안 스웨덴과 한국은 방산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서로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부 마커스 보글정 감시정찰사업본부장 부사장은 20년 넘게 한국 방위산업과 협업한 만큼 앞으로 기술 이전을 넘어 디지털 운용 환경 등 노하우까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스웨덴은 오랫동안 긴밀한 협업을 해왔는데 최근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의 사부는 놀라며 더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커스 보글정 부사장은 한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K방산의 혁신과 성장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스웨덴은 내수 시장이 적고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란 존재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스웨덴의 기술을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무기 개발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군은 2027년까지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 공중조기경 보통제기 AWN-C사들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스웨덴 사브는 K군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글로벌아이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커버리지 정찰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사브는 한국형 구성에선 모든 방향 360과 영역 6해공에서 정찰이 가능해 완전한 상황 인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군의 높은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브는 한화 시스템과 항공기 생존 장비에 들어가는 MAW400 센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MAW400 센서는 자외선 대역에 기반한 미사일 경보 장치로 한국 공군의 C-130 수송기 개량 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브는 지난해 11월 한국방위사업청과 아서 무기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지원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는 LIGNX1과 협력 생산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 아서의 기술을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브는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는 유지보수 부품 공급 및 후선 업무 지원팀과 협력하여 한국 사무소의 현지 지원팀과 함께 이번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스웨덴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헝가리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고 스웨덴이 정식 나토 회원국으로 신고식을 치른 것입니다. 나토 본부 앞에 서서 스웨덴 국기를 개양한 인물은 칼 요한 에드스트렘 스웨덴 군 총사령부 합동작전본부장이었는데, 그는 헝가리 의회 비준을 6시간 앞두고 있던 지난달 26일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중요한 시점에 한국에 온 이유를 스웨덴은 유럽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주요 축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 중 한국군 카운터파트들을 만나면서 방위산업 관련 협의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여러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그 결과 양국 간 협력은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한국의 군사 및 방산에 대한 나의 믿음은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군사 레이더부터 잠수함 등 다양한 흥미로운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협력이라는 말에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KF-21 6세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요구 조건이 서로 다른 미공군과 해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국적 협력은 개발 비용을 나누고 수요를 합쳐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인데, 인도네시아처럼 믿을 수 없는 국가가 아니라 스웨덴과 같은 국가라면 분명히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6세대 독자 개발을 중단했는데, 이는 차세대 전투기가 요구하는 성능이 엄청나고 그에 따른 개발비가 비싸 혼자 개발하기엔 벅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2040년까지 무인 편대 기등과 합동작전을 하는 유무인 복합전투 비행체계 능력을 확보해 2041년 이후 완전한 스텔스 능력에 기반 6세대 유무인 전투기로 변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방산 선진국들은 5세대, 6세대를 만들고 있는데 왜 한국은 4.5세대를 만드냐는 말이 많았지만 한국은 이미 6세대를 바라보고 빌드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4.5세대와 5세대까지는 독자 개발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6세대는 공동 개발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담금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비를 포함해 기술을 가진 나라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불과 인구 1,0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미국, 러시아 등과 대등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을 해온 나라입니다. 이는 마치 지금 과거 전차 하나 없이 침범당한 약소국이었지만 이제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된 한국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4.5세대를 만들고 6세대를 만들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그 사이 이미 6세대를 시작한 중국이나 유럽의 2개 그룹에 밀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까지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국 중국과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가질 때 한국은 이에 맞설 전투기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독자 개발로 지금 KF-21 개발에서 보여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자신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의 속도를 완전히 따라잡아 버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을 받았던 대만이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최근 암초를 만나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1월 대만 국민당의 한 의원이 한국 대표부와 국정원에 정체모를 USB를 전달했습니다.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 하이쿤을 만든 대만국제조선공사 CSBC에 대우조선해양현 하나오션의 기술이 유출됐다는 폭로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 사건은 국내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결국 경찰은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어씨 등 2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는데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근무 당시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S사로 이직했고 이후 도면을 대만 측에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알려진 지 20여일 후 하나오션 측은 이런 해명을 내놓습니다. 대만에 유출됐다고 알려진 도면은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 독일로부터 수입한 독일 잠수함입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한국 재판부는 하나오션 측 의견을 종합해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잠수함 사건의 진상과 내막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드 사태 때처럼 경제 보복을 할 것을 우려해 한국이 잠수함 도면 유출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설도 있으나 그럼에도 대만으로 넘어간 이천 쪽 분량의 잠수함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 인도네시아에 1조 1,600억 원의 세 척을 판매한 DSM이 1400 모델이란 점은 확실합니다. 또한 대만이 한국 잠수함 설계 도면을 입수해 자국의 잠수함을 건조하려 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 대만 독립 노선을 표방하는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중국으로부터 노골적인 침공 위협을 받아온 대만은 독자 잠수함 건조에 국가적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대만 상륙에 앞서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압도적 해군 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서도 잠수함 전력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수함을 독자 기술로 건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만은 그간 잠수함의 해외 구매는 물론 독자 건조에 이르기까지 가진 방법을 고려했지만 줄곧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아왔고 대만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나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중국의 강력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년 대만은 자국이 최초로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해온 잠수함 하이쿤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16년 총통 취임과 함께 시작한 신형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무려 7년 만에 첫 번째 결실을 선보인 것이라 민진당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국민들도 흥분했습니다. 대만은 2,500톤급 하이쿤함의 부품 중 40%가 자체 제작한 것이라고 홍보했고 앞으로 2026년까지 계속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착착 진행되는 줄만 알았던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한국 잠수함 기술 훔쳐갔다고 의심받는 대만이 미국에 뒤통수 당하며 발칵 뒤집힌 겁니다. 대체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것인지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의 장점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커다란 암초를 만나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대만이 겉으로는 대만 자체 기술로 건조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은 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부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잠수함 건조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대폭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 내에서조차 잠수함 건조 기술이 부족한 대만이 미 방위산 업체들의 호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체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비용과 기술적 문제 때문에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 7대의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매년 1대씩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대부분의 전투 디지털 핵심 시스템을 미국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데 핵심 부품의 개발 비용부터 테스트 비용까지 모두 대만이 부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대만의 잠수함 프로젝트가 대만이 높은 위험 손실 부담을 떠안고 시작하는 한마디로 불리한 사업 구조로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기야 대만 국방부가 잠수함 대당 건조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항의했지만 미국은 대만 해군이 제시한 불만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했고, 이 때문에 대만 정부는 지금 대만 의회를 대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총 7척의 잠수함 건조 비용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만일 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총 7척을 건조하려던 애초의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국이 3,000톤급 잠수함을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것도 빠르게, 심지어 납기일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척척 건조하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한국은 지난 2018년 대우조선에서 첫 독자 설계 건조 잠수함인 3,000T급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하면서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대략 10여 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대만이 지금 건조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잠수함은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보다 1,000톤이나 작은 2,000톤급이며 길이는 70m로 소형입니다. 더구나 수직 발사 체계도 갖추지 않은 버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애를 먹느니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하면 될 것을 이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소박한 수준입니다. 다만 미국의 지원으로 해저에서 착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성능의 X자 항타를 장착하고 있어 중국 해군이 운용하는 핵잠수함의 헌터킬러 임무에 특화되어 있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3,000톤급 일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대당 8,500억 원이었다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잠수함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1.1조 원대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국 업체의 도움을 받은 대만은 여기에 잠수함 전용 부품 설계 비용, 부품 수입 비용, 미국산 미사일과 MK-48 어뢰 도입 등에 2조 1,300억 원을 지출했고, 이 때문에 초도함 건조비에만 설계비와 건조비용 등을 합해 무려 2조 2,400억 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대만보다 1,000톤이나 높은 3,000톤급 잠수함 초도함 건조비용에 사용한 비용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업비를 지출한 셈입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3,000톤 잠수함보다 배수량, 길이, 성능, 탑재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소박한 대만의 2,000톤급 잠수함 초도 비용에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대만 의회가 펄쩍 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전히 대만에서 잠수함 건조 문제는 민진당과 국민당의 첨예한 논란거리인데 말입니다. 중국의 예상되는 침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독자 잠수함 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진당과 과도한 예산 및 중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국민당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지난 대만 총통 선거 때 잠수함 건조 문제는 선거전 내내 최대 쟁점 중 하나였을 정도로 논란거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잠수함들의 예상 단가가 처음에는 1조 3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계산으로는 무려 1.7조 원으로 상승해 대당 단가가 6,700억 원이나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대만 정부를 더욱더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민당이 반대하고 대만 국회가 곤란하다고 해도 대만으로서는 미국 방산업체의 도움 없이는 잠수함 건조가 안 되니 돈이 더 들어가도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잠수함과 같은 첨단 방산 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과 핵심 부품 수입을 감수해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어느 정도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초도함 건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만처럼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체 기술이 없다는 점이 이렇게 억울한 겁니다. 반면 미국 방산 업체들은 대만 잠수함 사업을 수주에 부르는 게 값인 부품을 파는 중입니다.
올해 초 HD현대중공업은 삼천티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서명식을 개최했는데요. 보통 인도 서명식에는 해군, 방위사업청, 조선사 정도가 참석하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폴란드, 페루 등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 2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수상함, 잠수함 등 K함정 수출이 유력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와 HD현대중공업은 주요 고객을 초청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돼 전력 배치를 앞둔 잠수함의 실물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신체호함뿐만 아니라 진수를 마치고 시험평가 중인 이지스 함정 조대왕함, 호위함, 충남함까지 둘러본 주한 페루 대사와 캐나다 고위 관계자는 잠수함 내부까지 직접 둘러볼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 됐다고 했고, 지난달 28일 HD현대중공업은 페루에서 호위함 등 함정 4척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호함 인도 서명식에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